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이마트가 미국 현지 유통기업 굿푸드 홀딩스를 약 3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매출 약 6,7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통기업인 굿푸드 홀딩스 인수를 계기로 이마트는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차증권이 500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하나투자증권이 적극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 국저에너지화 공집단 사태와 관련해 주관사로서 실사 의무를 위반했다는 현대차증권의 지적에 대해 하나투자증권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민사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포스코 그룹 내 음극재와 양극재 사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 캠텍과 포스코 ESM이 합병을 추진합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포스코 그룹은 2021년까지 매출 1조 4천억 원 이상을 거두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망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트럼프의 긍정적인 발언과 함께 다시 한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반등이 지속될지 여부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시장의 흐름을 더욱더 또렷하게 살펴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4% 상승한 2075.76의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전일장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1%대 상승으로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4만 원대를 회복이 되면서 4만 950원에 SK하이닉스는 6만 6,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02% 상승한 685.33의 장을 마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를 비롯한 신라젠, 그리고 CJ E&M과 포스코 캠텍까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는 7% 넘는 급등으로 8만 1,400원에, CJ E&M은 1%대 상승으로 21만 8천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금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요, 학과장 정은 대표님과 그리고 봉추 선생님과 함께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너무 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 증시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어느 분께서는 또 안도감으로, 어느 분께서는 좀 불편한 마음으로 또 있을 수가 있는데, 학과장 정은 대표님, 오늘의 반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시황 코너를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코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하락한 것보다는 상승한 게 낫겠죠. 근데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걸 항상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수록 학과장 정은 대표님 얼굴이 정말 밝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인사 나눠봤고요. 자, 어제장에도 함께 했었던 봉추 선생님과도 인사를 나눠볼게요. 봉추 선생님께서는 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오늘의 반등이 그렇게 좀 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은 흐름이 나왔죠.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요. 사실 어제
방송을 할 무렵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미국 시장이 막판에 반등을 했었죠.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관련한 그런 그 호재가 작용했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추세를 보고 대응하셔야지 단기적으로 조금 움직이는 그런 흐름에 너무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 시장의 반등도 제대로 된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갖지 말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두 분과 함께 알찬 시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도 한 시간 끝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교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시적 경제론이죠. 자, 거시적 경제인데 일단 이번 한 주간의 시황 분석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주요 이슈도 다시 한번 알차게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시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번 한 주간의 시황 정리와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궁금증까지 함께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과장 조근 대표님, 금주의 장 분석, 먼저 시황 분석부터 해주실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비정상 흐름에서 최고점 기록한 이후에 지수가 좀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락의 그 탄력도가 코스피보다 세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는 코스피보다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가고 특히 어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코스닥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징을 본다 그러면 어쨌든 코스피는 월요일 비정상 흐름 최고점 기록 후에 하락세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어쨌든 등락의 어떤 그 탄력도가 훨씬 크다. 그래서 이게 탄력도가 큰 것은 그만큼 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것도 시장의 원리입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코스피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요. 코스피가. 그러면서 코스닥은 제갈길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거시적 트렌드로는 같이 상승한다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의 가치가 다르거든요. 시장 가치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소속된 종목들이 다른데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꾸준히 가면서 코스닥은 나름대로 뭐 코스닥 갈 때 조정받고 반대로 코스닥이 조정받을 때, 코스피가 조정받을 때 코스닥 가고 이게 좋은 건데 최근에 흐름이 어떠냐면은 그나마 이렇게 밀리다가 반등 나온다 싶으면은 코스닥이 그냥 어때요? 코스피보다 훨씬 세죠. 반대로 내려갈 때는 그냥 막 완전히 무너져. 이게 시장이 그만큼 심리가 안 좋다고 이제 봐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 전망이 있었죠. 월요일에 제가 그 수정지수로는 10에서 15포인트 정도 거품이 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잖아요. 비정상인 걸 감안해도 임계점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제가 엄청난 힌트를 드렸죠. 다수를 상대로 조언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좀 어떤 객관적으로 좀 일반적인 형태로 하는데 만약에 한두 명한테 제가 조언한다고 강력하게 하방 배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이게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먼저 볼게요. 코스닥은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플러스라는데 1% 이상 올라왔거든요. 1% 이상. 어제 마이너스일 때는 또 3% 이상 빠졌어요. 자, 반면에 이번에 이제 코스피 보겠습니다. 오늘 올라는 왔지만 0.3%. 그러니까 코스닥보다 덜 올랐죠? 반대로 어제 내려갈 때는 어땠냐? 1.55%.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그대로잖아요. 코스닥은 오르든 내리든 어쨌든 이게 더 커요. 코스피보다.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시장이 안정이 안 됐다고 봐야 돼요. 예, 시장이 안정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제가 월요일에 사실 제가 그 장중에 이미 이걸 잡아드렸었어요. 저는요. 장중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제 판단으로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상승이라고 봤거든요. 말도 안 되는 상승. 그리고 제가 11월 내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정상적 흐름이 나오면 2100을 못 간다. 그런데 비정상적 흐름이 나오면 2100을 넘어갈 수 있다. 근데 그래봤자 원래 한계치는 2125 정도다. 근데 이날 월요일에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2136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찬스였죠. 그래서 제 방송을 그동안 꾸준히 잘 보셨던 분들은 사실 기회였다고 봅니다. 저는요. 기회였어요. 완전히. 11월 내내 했던 얘기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2100 못 넘는다. 비정상이 나와야지만 2100을 넘는다. 근데 그래봤자 2125다. 사실 11월에는 이거를 제대로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1월 말에 했다가 12월에 또 나온 건데, 자, 차트 잠깐 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11월에는 말이죠. 이게 여기서 돌파 못했어요. 2120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에는 2111. 그런데 11월 말이었죠. 이때 2136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조정받고 딱 갔는데, 제가 볼 땐 정말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네,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봉으로 잠깐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1분봉인데요. 이걸 5분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편하게. 네. 이게 지난 11월 그때 말에 2136 갔었고, 그 다음에 또 갔었는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저점이죠. 오늘 말고, 어제 저점까지가 대략 72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불과 이제 4일 만에 내려왔는데, 저는 그래요. 이번 구간이 결국은 제가 평소 얘기했던 그런 맥락과 동일하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2월 초순에 대세하락 선언했고, 5월 초에 반등 고점 찍을 것이다. 더 이상 안 간다. 그리고 9월 하순에 어쩌면은 기가 막히게 빠져나올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구간이 저는 아주 기가 막힌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경우가 되든 정말로 이제 왜곡이 나오지 않는 한 저는 어렵다고 봐요. 변수가 나와도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시장은 정상 흐름이 있고 비정상 흐름이 있어요. 정상적인 것은 말 그대로 정상인데, 비정상적인 것은 뭐냐면 왜곡이나 변수거든요. 왜곡은 조작하는 거예요. 변수는 호재 낙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이거는 왜곡이 나오면 모를까, 변수 갖고는 안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미국 지수, 중국 지수, 이거 갖고는 안 되고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조작이 나오면 될 겁니다. 차트 잠깐 또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게 녹록치가 않아요. 지금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2136이 대략 위아래 하면 60포인트 되죠? 60포인트 정도 되는데, 변수가 나와도 어렵다. 변수가 나와도. 다만 왜곡이 나오면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과연 그 왜곡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11월에 했던 이야기, 점점 이제 이 얘기도 할 기회가 없어질 겁니다. 11월에 제가 그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현재 지수대가 그리울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더 비정상 흐름이 나와서 오버슈팅이 나오면 잘 좀 마무리해라. 2000선은 확실히 또 깨진다. 그리고 2000선 살짝 깨진 게 바닥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 해드리는데, 아직은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언젠가부터 안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때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고부동해요. 대세 하락 확실합니다. 절대로 여기서 대세 상승 안 나옵니다. 이 어떤 예측에 있어서 절대로라는 표현은 삼가해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수급이 말을 해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어쨌든 제 조언을 참고로 해서 11월 말 12월 초에 빠져나오신 분들은 다행이고요. 못 빠져나온 분들은 조속히 탈출을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의 시황 분석을 다시 한번 좀 도와드렸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비정상 흐름의 최고점 기록 이후에 좀 하락세를 이어갔었던 시점이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등락의 탄력도가
훨씬 더 큰 상태이다라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도 덧붙여 주셨는데 이천선 이탈에 대한 가능성과 여기에 더 이천선 이탈이 최저점은 아닐 것이다, 바닥이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또 이 말씀을 잘 또 들으셔서 좀 분석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의 시황 분석을 좀 도와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에 또 이슈 분석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였었던 대내외적인 그런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봉추 선생님, 이번 한 주간의 이슈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번 주도 세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이슈고요. 두 번째는 증권사들의 주식 투자금 대출 이자 수익 증가, 신용융자에 대한 이자 수익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들의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미중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이슈인데요. 12월 1일이었었죠. G20 정상회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미중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문제가 바로 미중 정상회담이었었죠. 이게 굉장히 그 글로벌 어떤 그 경제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글로벌 경제나 또 금융시장을 짓누르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거라는 어떤 그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에 어떤 성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미중 정상이 무역 분쟁을 당분간 미루고 그리고 90일간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에 대한 그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었던 걸 유예를 시켰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일단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협상 결과에 따라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시장도 상당히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었고요. 한국 시장도 단기에 급반등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주 짧게 그 짧은 효과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이게 호재가 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앞으로 회담이 잘 진행되는 것이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회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조금 그 이득을 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그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 협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농산품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또 어떤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많은 그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일종의 성과들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중국으로서는 뭐 특별히 가져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9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게 잘 진행되는 게 중요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문우신 재무장관이 아니고 대표를 로버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하이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경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상이 쉽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는 1월 1일부터 90일간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 12월 1일부터 90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촉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과연 어떤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이후에도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었죠. 결국은 뭐 본인은 관세맨이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계속 압박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협상 자체가 쉽게 진행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화웨이의 그 창업자의 딸이죠. 그리고 화웨이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라고 하죠. 이를 캐나다에서 체포를 했어요. 미국이 요청을 해서 캐나다에서 체포를 했는데 이런 분위기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회담을 했지만 뒤에서는 계속해서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은 취할 것은 제대로 취하면서 중국에게 줄 것은 주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담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새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중국 쪽에서 엄청난 피해를 봐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게 의문이라는 것이죠. 중국도 미국의 어느 정도 수준은 양보를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의 그 양보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그렇게
아주 긍정적이고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쉬운 그런 협상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중 무역 그 협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삐걱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미국이 원하는 것들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미국은 역시 중국을 잠재적인 장래 미래의 어떤 그 경제적인 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부터 어떤 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중국을 위해서 회담을 하면서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좀 과시한 면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향후의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은 역시 협상이 잘 진행됐다는 것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을 얻어갔다는 것이고요. 협상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 한국에게는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은 이러나 저러나 좋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한국은 역시 최대 무역 국가가 미국과 중국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둘이 싸운다고 하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무역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국은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증권사들의 주식 투자금 대출이자 수익 증가 이슈인데요. 주식 투자금 대출이자 증가, 신용융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 23곳이 1, 3분기에 신용융자 대출을 해서 수익을 거둔 게 6,504억 원입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33억 원이었는데요. 거의 44% 증가한 수치입니다.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융자를 많이 받아서 투자를 했다. 그래서 신용거래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사실 신용융자 규모가 상당히 늘었는데요. 10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적인 수치를 보면 연말을 기준으로 거의 7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9조 원이 넘었습니다. 9조 8천억 정도 됐고요. 그리고 또 올해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쭉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9조 원 이상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 10일에는 12조 6천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신용융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월, 11월의 수치를 보더라도 월말 기준으로 9조 원을 윗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7조 원도 되지 않던 수치가 작년과 올해 폭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6월에 비해서 거의 3조 원 가까이 줄었죠. 10월, 11월에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원인은 역시 지수가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신용손절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9조 원 이상의 신용융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이죠. 위에서 물려서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새롭게 융자 거래를 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융자, 신용융자가 많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은 자,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역시 신용융자가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리고 신용융자라는 게 일정 수준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손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면은 그게 손절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지수가 하락하는 부분을 더 하락시킬 수 있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용융자의 어떤 수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처럼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신용융자가 많다는 것은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용융자의 어떤 거래 동향 이런 수치들도 끊임없이 관찰을 하면서 대응하는데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상태를 봤을 때는 현재의 많은 신용융자 규모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들의 주주 친화 정책인데요. 중간 분기 배당이라든지 또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월부터 올해 들어서 중간 분기 배당을 코스피의 금액을 봤더니 9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수치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8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2016년 비교해서는 한 10배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코리아 리스크가 좀 해결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배당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물론 배당이 늘어나
유연하면서 좋은 흐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당이라는 게 어쨌든 주주들에게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쏠림 현상이 심해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전반 그 전체 비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죠. 그래서 작년에 2조 원대를 배당을 했었고요. 올해는 삼성전자가 7조 2천억을 배당을 했습니다. 전체 9조 원 중에서 7조 2천억이기 때문에 나머지 1조 8천억 정도가 나머지 기업들이 배당을 한 것이죠. 거의 삼성전자가 배당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를 빼고는 거의 무의미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가액이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만 2조가 넘었습니다. 이게 작년과 비교하면은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그런 수치예요. 상당히 많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죠. 8배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주주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게 되겠죠. 아무래도 유통 물량을 줄여주니까 그만큼 주식 가치가 상승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의 흐름을 봤더니 역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기업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였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에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은 다른 기업들, 최근에 했던 현대차라든지 넷마블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에서 주가를 방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이 좋을 때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어떤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된다고 하지만은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를 단기 방어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주주의 어떤 가치를 크게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금액도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코리아 리스크를 해결한다거나 시장의 반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 현재 시장이 그만큼 좋지 않고 주가의 흐름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 그 정도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시장에 뭔가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의 흐름은 어렵고 그리고 시장에 좋지 않은 그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금주의 이슈 분석 세 가지로 좀 정리를 도와드렸는데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 정말 뜨겁게 관심을 받았었던 이슈였죠. 자, 그리고 증권사들의 주식 투자금 대출 이자 수익이 증가한다. 이 팩트가 어떤 것을 또 의미하게 되는지 좀 봉투 선생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주주 친화 정책까지 이번 한 주의 금주 이슈 분석은 세 가지로 간추려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한 주간도 다양한 질문들을 올려주셨고 이 안에 베스트 질문과 그리고 워스트 질문을 저희가 또 선정을 해서 선정한 이유를 들어보고 그 이유들도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실 만하게 다시 한번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주의 장학생 발표를 화면 통해서 확인하죠. 네, 금주 장학생 발표입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5837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8990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자, 녹록치 않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께서 또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어떤 이유로 장학생으로 꼽히게 되셨는지 먼저 학과장 정 대표님께서 꼽아주신 끝자리 5837님은요. 경동 나비엔을 매수하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자, 학과장님 이 시청자분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베스트 질문으로 선정이 되셨을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시황을 그대로 활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황을 활용하셔서 매매를 잘 하신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예를 들어서 뭐, 적당히 올라가거나 적당히 내려갈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수가 상당히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는 사실 지수 연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10월 하순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00포인트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됐죠? 우량주고 개별주고 그냥 거의 다 동반했잖아요. 이분은 아주 기가 막히게 매수를 하신 건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요. 이 동그라미 구간입니다. 이때가 10월 하순이었어요. 그러니까 10월 30일자 이때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한번 종합주가지수 볼까요? 어때요? 이랬었잖아요. 이렇게 급락을 했죠? 이때 이제 2000 깨진 건데 똑같아요. 이때 똑같이 이렇게 연동이 된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매수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10월 말에 그랬잖아요. 일단 2000이 깨졌는데 여기서 하락지수는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거 참고해서 들어가셨으니까 기가 막히게 잘하신 거고요. 그래도 어쨌든 예측 매수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확인 매수는 반등
그러니까 저점에서 이제 반등 나왔다가 이제 살짝 밀릴 때 들어가는 게 확인 매수고, 예측 매수는 계속 하락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황을 고려했기 때문에 예측 매수 성공했다는 거죠. 시황을 참고하지 않았다면 아마 오히려 더 빠졌을 수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지수가 이제 급등락을 할 때는 이렇게 꼭 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동 나비엔으로 선정이 되신 시청자분이셨습니다. 끝자리 5837님이고요. 일단 시황을 고려한 예측 매수 좀 성공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분석을 다시 한번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경동 나비엔에 대한 매수가는 36,500원이었고 비중은 20% 그때 질문을 주셨었던 상황입니다. 시장에 맞게 또 매수하시고 또 매매를 하시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그런 사례를 또 보여주신 것 같아서 이번 한 주의 베스트 질문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봉추 선생님께서도 꼽아주신 베스트 질문 만나볼 텐데요. 끝자리 8990님의 질문입니다. 서전기전을 매수하신 시청자분을 선정을 해주셨는데 선정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분은 매수를 잘하셨어요. 매수가가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런 가격이었었죠. 서전기전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테마주입니다.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뉴스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할 때 항상 가격을 저점에서 매수를 하자, 확실한 눌림목에서 접근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아주 잘 지키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매수를 저점에서 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기는데요. 조금 하락하더라도 추가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비중이 10%입니다. 비중이 작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높더라도 아래 더 하락하면은 밑에서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결국은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고 뭐 개별주들은 대응을 하셔도 무난한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흐름이 그렇게 나쁜 종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좀 괜찮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자체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차트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4,88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 정도인데요. 자, 보시면은 매수한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라서 자, 보시면은 상승 추세에서 지금 21선 이하에서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기술적인 그 이동평균선을 떠나서 이전에 움직임이 좋았어요. 이게 움직임이 나왔던 게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나왔었죠. 그리고 원래는 테마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움직임이 나왔다가 조정을 충분히 받았죠. 그리고 또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잘 기다리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상승할 때 위에서 따라잡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기다리셨다가 여기서 잘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비중이 10%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락했을 때 121선까지 이탈하면은 아래에서 한번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추면 되는데요. 기술적으로 지금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단기에 매수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등을 해주면 좋은데 반등이 안 나오고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121선까지 이탈했으니까 가격적으로 충분하니까 좀 추가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 자체를 잘했고요. 비중이 상당히 좋아서 추가해볼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유까지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와 비중 이게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또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아마 결과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셔서 좋은 결과를 갖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베스트로 꼽아봤습니다. 네, 그야말로 또 과정이 또 합리적인 매매였던 것 같습니다.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매수가와 비중으로 시장 대비해서 좀 선점하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뭐 가지고 계셨던 비중과 매수가에 대한 부분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다 보면은 더욱더 유효한 현명한 매매가 되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아쉽게도 금주의 재수강생 워스트 질문으로 선정이 되신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재수강생을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자,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1441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7710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좀 아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또 두 분께 이런 직접 코멘트를 들어보고 다음 매매에 있어서 더욱더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코멘트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학과장 정은 대표님께서 꼽아준 시청자분은 끝자리 1441님으로 에이스테크를 매수하신 시청자분을 꼽아주셨어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형적으로 개인들이 실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손절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손절 제대로 안 했는데 손절을 안 한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매수가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이제 원금에 대한 집착이 커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몰라서 그래요. 네, 몰라서.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매수가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금에서, 그러니까 나는 본전에서 매도하지 않은 한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반드시 버려야 돼요. 이거는요. 반드시 버려야 돼요. 만약에 그 뜻대로 된다면 세상에 투자해서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패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매수를 했다가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은 손해보고라도 던질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꼭 해주고 싶거든요. 뭐냐 하면 투자는 이게 주식 투자,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는 채권도 아니고 예금도 아니에요. 위험이 큰 만큼 수익도 큰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손해보고 못 팔아. 그럼 투자하지 말아야죠.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금하세요. 예금. 정기예금. 왜냐면 채권만 해도 장담 못 하거든요. 채권은 뭐 해봐야 국채밖에 더 하겠습니까? 국채는 그나마 안전하니까. 회사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몰라요. 누구도 장담 못 해요. 아무리 확정 수익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절대로 나는 매수가 오기 전까지는 못 팔겠다 하는 분들은 아예 투자를 하지 마세요. 마인드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갖고 잘 될 것 같으면 세상에 투자해서 실패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손절을 왜 하느냐? 두 가지 이유라 그랬죠. 첫 번째 효율성. 더 싸게 잡기 위해서. 두 번째 최악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동그라미에서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10월 하순에 지수 대폭 나올 때 그냥 그대로 홀딩이었어요. 번전 거의 다 또 안 던져요. 또 여기에요. 전형적으로 초보자들이 겪는 어떤 이런 그 시행착오라고 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손절을 할 생각도 없고, 자신도 없다. 그럼 투자하지 마세요.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영업을 하고 각종 사업을 하는데 나는 절대로 손해 안 보겠다 그러면 사업하지 말아야죠. 그럼 월급 받아야죠, 그냥. 그리고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도 앞으로 지수가 더 빠질 건데 하여간 더 빠질 때마다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니까 항상 손절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재수강생으로 선정되신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1441님입니다. 손절을 비실행하신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많은 좀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미실행하시는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좀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손절을 좀 철저하게 지킨다면은 더욱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음을 또 학과장 정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봉투 선생님께서도 꼽아주신 재수강생 질문을 알아볼게요. 끝자리 7710님이고요. 신라젠을 매수하신 시청자분을 꼽아주셨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일단 매수가가 좋지 않습니다. 매수가가 좋지 않았고요. 일종의 추격 매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정을 별로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매수를 하셨고, 그리고 비중이 많습니다. 50%나 들어가셔서 상당히 위험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준 없이 대응을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29%까지 하락했는데요. 계속 하락해도 계속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제일 안 좋은 습관이죠. 사실 조금 높게 매수하고 비중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 손절을 해주면 크게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이 종목이 계속 가기만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들고 있는 거 상당한 문제죠. 질문이 그렇습니다. 본전까지 올까요? 상당히 서글픈 질문이죠. 본전까지 올까요가 아니라 얼마에 매도할까요? 수익 얼마를 볼까요?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좀 아쉽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9만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신라젠을 9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여기에서 하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자, 여기나 여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셨으면은 지금 보면은 21선 위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지 않죠. 일종의 추격 매수라는 것이죠. 저 정도 10% 정도밖에 안 받았어요. 별로 가격 메리트가 없는데 매수하셨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셨다고 하면은 반등이 다시 나오니까 계속 갈 것 같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50%를 매수하셨다는 것은 한 번에 큰 수익을 내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한 번에 이번에 그냥 가면은 크게 수익 나겠지 이런 욕심인데요. 상당히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29% 하락할 때까지 계속 홀딩하셨습니다. 사실 10% 정도 짧게 손절을 해주고 여기에서 손절해주고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지수가 반등할 때 확인을 하고 또 저점에서 이렇게 접근한다거나 했으면은 수익 기회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꺾이는 그런 흐름에서 이 종목을 다시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고점 기록하고 완전히 지금 무너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 종목은 흐름이 완전히 거의 끝났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단기 반등이 나올 때 이 흐름만 보고 계속 갈 것 같으니까 따라잡은 겁니다. 결국은 욕심이 부른 그런 결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는 저점 매수하시고 비중 적당히 들어가시고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신뢰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좋지 않은 좀 매수가와 비중도 꽤 많이 실으신 상황이고요. 자, 거기에 또 기준 없는 대응까지 좀 아쉬웠던 상황입니다. 또 봉주 선생님께서 현명하게 또 이어가시라고 좋은 말씀 덧붙여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오늘도 베스트 질문과 그리고 워스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선정을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베스트 질문에 선정이 되신 분께는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의 서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수강생으로 선정이 되신 두 분의 시청자 분께는요, 평택촌놈 아카데미 1주 VOD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고 더욱더 현명한 투자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방다경입니다. 어제 화웨이 창업주의 딸인 화웨이 CFO가 캐나다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미중 관계를 좀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는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에 대한 화답, 또 불식시키려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올라와서요.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statement from China, 중국으로부터의 온 성명이다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The teams of both sides are now having famous communications and good cooperation with each other. 네, 양국 간의 지금 팀은요, 원활한 의사소통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we are full of confidence that an agreement can be reached within the next 90 days. 네, 향후 90일간에 이제 합의점에 도달할 것을 완벽하게 자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I agree. 나도 동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미중 무역 전쟁 이에 대한 회담이 이루어졌는데요. 앞으로 좀 더 좀 먹구름이 들이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부정적인 발언에 대한 이 트럼프의 불식 트위터로 해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외신 쪽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 최근 트위터에도요, 이렇게 남겼습니다. China talks are going very well. 네, 지금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칭찬하는 발언도 함께 내놓으면서요, 앞으로의 협력 관계 더욱더 다져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자신감 있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만큼이나 주목을 받는 것이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네, 파월 의장이요, 한 연설에서 미국 경제가 매우 탄탄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특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봤을 때 특히 고용 시장이 더욱 견조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U.S. economy performing very well, though benefits uneven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편 이제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입니다. 연준이 12월 18일부터 19일 FOMC를 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지만 2019년에 대한 금리 인상은 불분명하다라는 이야기, 관망세를 유지할 것 같다라는 소식이 오늘 외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wait and see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연준이 관망을 할 것이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향후 인상 속도나 폭에 대해서 그간의 발언이나 태도를 보면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다라는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접근법으로 어떻게 금융 정책을 유지할지 향후 수주 간의 경제와 또 금융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분기별로 금리 인상을 해왔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분기별이 아니라 어떤 속도로 갈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외신 쪽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오늘 또 주목받고 있는 중국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네, China stocks end flat as drug makers slump for the week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중국 증시 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제약업주들이 좀 좋지 못한 모습 보였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화이벌 충격이 다소 진정이 되면서 보합권으로 들어섰다라는 분석이고요. 상하이 종합지수 0.71포인트, 즉 0.03% 상승해서 2605.89에 마쳤고요. 선전 종합지수는 0.06포인트 떨어져서 1350.70에 마쳤습니다. 네, 전날 상무부가 이 90일 안에 좋은 합의를 이뤄내겠다라는 자신감 있는 발언이 이 투자 심리를 부추겼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네, 기존의 이 상무부 대변인도 농업 제품과 에너지 그리고 자동차 분야를 시작으로 G20 합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이다라는 발언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무역 마찰을 적절히 처리하고 적극적인 수입 정책 시행할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네, 한편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 성명서를 공개했다시피 I agree, 동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중 무역 협상 과정은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쪽이 모두 긍정적으로 끌어가려는 움직임도 보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또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만큼 주목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증시 역시 Hong Kong stocks fall as Huawei executive rekindles trade wars 보실 수 있는데요. 홍콩 증시는 오늘 전장 대비 항생지수 역시 0.35% 떨어져서 26,063.76에 마쳤고 H지수 역시 1,369.40에 마감했다는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 장인데요. 글로벌 시황센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나경이었습니다. 일단 뭐 과정이 어찌 됐든 일단 현재 부근에서도 두 양국 간에 좀 긍정적인 기류가 흘러간다라는 좀 분석도 외신 쪽에서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의 반등으로 마무리가 된 우리 시장인데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자, 먼저 봉주 선생님,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추세가 좀 굳어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반등을 시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한국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반등이 나왔던 것도 해외 증시의 흐름인데요. 정말 이번 주 월요일처럼 해외 증시가 급등하는 뭐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단기에 반짝할 수는 있겠지만은 흐름이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수급적인 흐름이 그렇고요. 현물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파생도 이번 주에 어떤 수급적인 흐름, 최근에 수급을 분석을 해보면은 역시 위에서 계속 이렇게 물량을 청산하고 다시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어요. 이런 흐름들이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전기전자, 금융, 그리고 화학, 이런 업종의 흐름들이 좋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업종들이죠. 전기전자 업종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이런 흐름이 바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추세대로 굳어지는 상황 속에서 역시나 관리가 최우선이다라는 다음 주 전망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뭐 오프닝 때부터 또 워낙 학과장 정우 대표님이 기대의 말씀을 좀 해주셔서 그렇다면 다음 주 전망 학과장님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다음 주 전망 이전에 제가 지금 생방송 시청자들에게 네. 메리트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야간 선물을 제가 항상 밤에 체크하는데 네. 오늘 고점을 찍은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고점을 다시 돌파해도 아주 셀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건 좀 실시간 정보예요. 네, 야간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는 혼조세 반복 또는
재하락이 호각지세입니다. 그러니까 팽팽해요. 저도 이거 혼조세가 반복될 거다, 재하락이 나올 거다 이렇게 딱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호각지세, 그러니까 정말 팽팽하다는 이런 의미인데 중요한 건 뭐죠? 반등 지속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뭐 길면 화요일, 짧으면 월요일 중에 아마 그 뭔가 한번 이게 혼조세가 계속 이어질 건지 다음 주 내내 아니면 쏟아질 건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 같은 경우 지금 266.15 라인인데 지금 강보합권 보합에서 강보합으로 돌아서서 0.24%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가 거의 고점이다라는 그 팁이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도 혼조세 반복 또는 재하락에 대한 가능성으로 호각지세다라고 또 평을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학과장 정우득 PD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